안녕하십니까. 13년차 노인법 전문 변호사 송영신입니다. 오늘은 웰다잉 법률 클래스 세 번째 시간이죠. 오늘 세 번째 시간에는 후견과 신탁으로 치매에 대비하자라고 하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이런 생각 해보셨나요? 만약 당신이 어느 순간 자신도 가족도 알아보지 못하는 치매에 걸린다면 생각해보지 않으신 분들이 더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전체 노인 10명 중 1명은 치매 환자이고 4명 중 1명은 치매 고위험군입니다. 치매 고위험군이라고 하는 것은 노인성 인지장애인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2014년 작년이죠. 작년 7월 기준으로 해서 65세 이상의 노인의 인구 수가 10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1000만 명이면 우리나라 전체 인구가 5천만이기 때문에 5명 중 1명은 노인이라는 거죠. 65세 이상 노인. 그렇다면은 10명 중 1명이 치매 환자라고 하는 것을 계산해 보면 추산되는 추정 치매 환자는 100만 명입니다. 100만 명이라고 하는 숫자가 어느 정도 될까요? 경기도 고양시의 전체 인구수와 버금가는 그런 수치입니다. 또 하나, 4명 중 1명은 치매 고위험군이라고 했습니다. 노인성 인지장애를 앓고 있는 분들의 수가 계산해 보면은 27.82%면은 약 270만 명이죠. 270만 명이면은 대구 광역시의 인구수와 거의 같습니다. 이와 같이 치매는 그 누구도 나는 치매에 걸리지 않는다 라고 장담할 수 없는 우리 바로 옆에 있는 그러한 일입니다. 또 한 가지, 여성이 남성보다 3배나 치매 발병률이 높은 거 아시나요? 또 하나, 배우자가 없는 경우, 즉 1인 가구가 배우자가 있는 경우보다 또 3배나 위험성이 높습니다. 이와 같이 치매는 혼자 있는 경우에 그리고 여성인 경우에 더 발병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와 같은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이 치매에 대비해서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할 수 있을까요? 즉, 치매에 걸린다 하더라도, 치매 진단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 이전 평생 살아온 모습 그대로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법적 제도가 무엇이 있을까? 바로 후견입니다. 2013년 7월 1일에 새로운 후견 제도가 전면적으로 시행이 됐습니다. 즉, 그동안 노인성 치매 문제는 가정 내에서 해결할 수 없다라고 하는 문제의식, 그리고 그러한 상황에서 국가와 사회가 보다 적극적으로 사회복지 시스템으로 법률 제도로서 마련된 것이 바로 후견입니다. 이렇게 새롭게 등장한 후견 제도의 기본 3대 원칙이 있습니다. 바로 첫 번째가 자기결정, 자율의 존중입니다. 즉, 치매로 인해서 후견을 게시할 때에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나의 의사, 살아왔던 모습에 대한 나의 의사에 대한 그 의사를 제일 먼저 존중해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신상보호의 의무입니다. 기존 금지산 제도와 비교해서 새롭게 등장한 것이 바로 신상보호 의무인데요. 이것은 재산관리 이외에도 나의 신상과 관련된 나의 주거, 나의 의료, 나의 복지, 나의 의식주, 이 부분에 대한 보호를 후견인으로 하여금 그 의무를 두도록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잔존 능력의 활용입니다. 여러분들이, 저도 마찬가지지만 오해하고 있는 부분은 치매 진단을 받았다라고 하면은 완전히 의사결정 능력이 없고 사무처리 능력이 없다라고 자칫 오해할 수 있는데, 치매 진단을 받았다라고 해서 항시
그와 같이 의사결정 능력이 없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남아있는 그러한 잔존 능력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새로운 후견제도의 3대 원칙 중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은 후견이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먼저 후견이라고 하는 그 의미와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면은 질병, 그 다음에 노령, 기타 사유로 인해서 의사결정 능력이, 즉 정신적 제약이 발생한 경우에 그러한 사무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 또는 부족하게 되는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 나의 재산과 그리고 나의 신상을 보호해주고 관리해주는 후견인을 법원이 선임하도록 해서 그 후견인으로 하여금 나의 후견 사무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를 바로 후견제도라고 합니다. 이와 같은 후견제도의 또 한 가지 특성은 현재 정신적 제약이 있는 사람은 물론이거니와 미래에 정신적 능력이 약해질 경우에 대비해서 지금 온전한 정신 상태에서 미리 후견 계약을 체결해서 나중에 나의 정신 능력이 약해질 상황에 대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임의후견이라고 합니다. 또 한 가지, 아까 제가 신상보호 의무가 새롭게 등장했다라고 했죠. 3대 원칙 중 하나라고 했죠. 바로 후견제도를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재산행위 이외에 치료라던가 요양이라던가 기타 다양한 복리에 관한 폭넓은 조력이 가능해졌습니다. 즉, 피후견인의 치료나 주거의 자유 등과 같은 신상보호 규정이 새롭게 도입된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과거에는 친족회의 폐단이 있었습니다. 친족회에서 오로지 재산을 관리를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이 재산 관리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재산을 유용하고 횡령하는 경우들이 많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친족회를 폐지하고 새롭게 법원이 후견 감독인을 선임을 해서 후견 감독인이 후견인을 감독하고 후견 사무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감독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를 도입한 것입니다. 이러한 것이 바로 새롭게 등장한 후견 제도의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여기서 일단 여러분들이 좀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새로운 후견제도라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과거의 금지산 제도하고 같은 거 아니냐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있고 오해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기존의 금지산 제도와 새로운 후견제도를 좀 비교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제도라고 하는 것과 새로운 후견제도는 본질적인 면에서 다릅니다. 즉, 금치산 제도는 가족제도였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후견제도는 복지제도입니다. 그 다음에 그 목적도, 금치산 제도는 재산관리에 중점이 두었지만 후견제도는 신상보호에 중점이 뒀습니다. 즉,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것, 인간다운 일상생활을 유지하는 것, 여기에 방점이 찍혔다라는 것이죠. 또 한 가지, 기존의 금치산 제도는 능력을 박탈하고 능력을 제한하는 것에 방점을 두었다면은 새로운 후견제도는 기존의 능력, 즉 잔존 능력을 최대한 지원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보호 대상에 대해서 살펴보면은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자에 한정되었지만 새로운 후견제도는 치매 또는 발달장애 또는 정신장애 등 여러 가지 기타 다양한 질병과 노령으로 인해서 정신적 능력이 제약되는 경우까지 폭넓게 확대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금치산 제도는 후견인이 친족 중에서 법으로 정했습니다. 법에서 정한 순서대로 후견인이 선임이 됐지만 새로운 후견제도는 법원이 직권으로 선임합니다. 직권으로 선임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내가
A라고 하는 사람이 후견인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청구했다 하더라도 법원이 여러 가지 가사 조사를 하고 신문을 했을 때 A가 부적절하다, 후견인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gon란하다, 오히려 B가 더 낫겠다라고 판단하면 법원은 B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법원이 직권으로 선임함으로써 피후견인이 보다 더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법원이 직권으로 선임하기 때문에 친족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친족이 아니더라도 제3자에게 법원이 후견인을 선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후견인을 그러면은 감독하는 것, 즉 후견인이 제대로 후견 사무를 수행하고 있는지 감독하는 역할은 기존에는 친족회가 있지만 지금은 법원이 합니다. 즉 법원이 후견 감독인도 선임하고 또 두 번째로 후견 감독인이 제대로 후견 감독을 하고 있는지를 또 한 번 감독합니다. 이중으로 감독을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피후견인의 의사, 즉 제가 새로운 후견 제도의 가장 첫 번째 원칙이 자율성의 자기 의사를 존중한다라고 그랬죠. 그런데 기존의 금지산 제도는 이러한 규정 자체가 법 조문 자체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후견 제도는 피후견인의 의사를 존중을 해서 그 의사를 최대한 적용할 수 있도록 활용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구체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할까요? 즉 법원이 후견 개시 심판을 할 때 신문을 합니다. 이 경우에 피후견인, 즉 사건 본인의 출석을 명하고 사건 본인이 출석해서 법원이, 즉 판사가 직접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일상생활, 재산관계, 그 다음에 후견인과의 관계, 재반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후견인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고 있는 것이죠. 기존의 금지산 제도는 후견인의 자격에 대해서는 자연인, 즉 사람에게만 한정했고 또 하나는 한 명만 선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새로운 후견 제도는 자연인뿐만 아니라 법인도 후견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사람 이외에도 여러 가지 비영리 복지 법인을 운영하는 다양한 기관에게 기관이 후견인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2명 이상이 가능합니다. 2명 이상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에서 굉장한 장점이 있는데요. 기존의 금지산 제도는 재산 관리만 했었다라고 했지만 새로운 후견 제도는 재산 관리와 신상 보호 두 가지를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두 사람이 후견인이 된다면 그 중에 한 사람은 재산 관리를, 그리고 나머지 한 사람은 신상 보호를 집중적으로 후견 사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정리를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 일반적으로는 재산 관리에 대해서는 전문가에게 후견인을 후견인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고, 신상 보호와 관련해서는 나의 배우자나 또는 나의 자식, 내가 믿을 만한 친족에게, 가족들에게 후견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기존에는 후견 계약이 불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후견 계약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에서 임의 후견 제도가 등장한 것입니다. 자, 법원의 역할은 어떠한가?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에서 법원의 역할이 굉장히 많아졌죠. 즉 기존에는 능력을 박탈하는 것을 선언하는 것에 그쳤지만 이제 법원은 특히 가정법원이죠. 가정법원은 후견인을 선임하고 후견인이 후견 사무를 제대로 수행하는지를 감독하는 역할까지 폭넓게 하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기존 종전제도와의 비교를 통해서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활용할 수 있는 후견 제도의 내용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후견제도에는 총 몇 가지 종류가 있을까? 그 유형과 내용에 대해서 보겠는데요. 표를 보시면은 현재형과 미래형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즉, 현재형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치매 진단을 받은 경우입니다. 미래형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치매 진단을 받지 않았어요. 하지만 나에게도 치매 진단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경우에 대비해서 미래형으로 임의 후견을 마련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형은 법정 후견이라고 하고 미래형은 임의 후견이라고 합니다. 법정 후견에는 성년 후견과 한정 후견 그리고 특정 후견 이 세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성년 후견이라고 한다면은 이 성년 후견은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 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부분적이 아닙니다. 한시적이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결여된 경우에 바로 성년 후견 심판 청구를 하는 것이고, 한정 후견은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 처리 능력이 부족한 경우입니다. 즉 결여된 것이 아니죠. 부족한 경우에 한정 후견 심판 청구를 하는 것이고, 특정 후견의 경우에는 정신적 제약으로 일시적입니다. 지속적인 것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그 다음에 또는 특정 사무에 대해서만 후원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여기서 주의 깊게 보시면은 후원이라고 써져 있습니다. 법조항에 후견이 아니라 후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특정 후견의 경우에는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 처리 능력이 완전히 결여되거나 또는 부족하게 된 경우를 상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잔존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전제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후원이 필요한 경우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후견 사무의 범위도 성년 후견의 경우에는 포괄적이고 지속적입니다. 한정 후견은 포괄적이지 않습니다. 즉 부족하다라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인 것이 아니라 한정된 사무에 대해서만 후견 사무를 할 수 있고, 다만 그 사무 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그 후견 사무의 범위는 지속적입니다. 특정 후견은 말 그대로 한정적이고 일시적입니다. 자, 미래형 임의 후견에 대해서 보면은 이거는 여러 차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미리 대비하기 위해서, 정신적 제약에 미리 대비하기 위해서 후견 사무의 전부나 또는 일부에 대해서 위탁하고 대리권을 수여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견 사무의 범위는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죠. 당사자가 전부를 또는 일부를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임의 후견 제도입니다. 그 내용은 신상보호와 재산관리라고 하는 것은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후견 감독인은 법정 후견의 경우에는 즉 성년 후견, 한정 후견, 특정 후견은 임의적입니다. 즉 후견 감독인을 선임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하지만 임의 후견의 경우에는 필수적입니다. 후견 감독인이 반드시 선임되어야 합니다. 다만 법원은 특정 후견, 한정 후견, 성년 후견과 같은 법정 후견의 경우에도 거의 대부분 99% 이상 임의 후견인과 똑같이, 즉 후견 감독인을 선임을 해서 철저한 후견 사무를 감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성년 후견은 누가 청구를 할까요? 그 다음에 언제 개시되나요? 그리고 어떤 조력을 받게 되나요?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성년 후견과 한정 후견과 특정 후견은 그 절차에 있어서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성년 후견의 심판 청구 절차에 대해서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년 후견의 청구 절차 및 후견인의 사무에 대해서 보면은, 자, 청구
청구 절차를 보면은 질병, 장애, 노령 등 정신적 제약이 발생을 하고 그로 인해서 사무 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되는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이 충족됐을 때 본인, 즉 사건 본인도 바로 성년 후견 심판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고 배우자 가능합니다. 사촌인의 친족 가능합니다. 검사 가능합니다. 지방자치단체장 가능합니다. 새롭게 지방자치단체장을 이 성년후견 심판 청구권자로 새롭게 신설을 했는데요. 이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장을 신설한 이유는 바로 공공후견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즉 가족이 있고 가족들의 돌봄을 받아서 가족들이 성년후견 심판 청구를 하는 경우는 문제가 없는데 가족도 없고 혼자서 저소득, 치매, 독거, 노인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누가 도대체 후견인을 선임해 줄 수 있을까? 바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그 역할을 부여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피성년 후견인의 후견인 본인, 배우자, 사촌인의 친족, 검사, 지방자치단체장이 피성년 후견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서면으로 청구를 해야 합니다. 즉 서면으로 청구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청구를 하게 되면 법원은 어떻게 그 절차를 진행을 하는가? 첫 번째, 정신감정을 합니다. 즉 피후견인이 정말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 능력이 결여된 것이 맞는지, 이것이 남용되는 건 아닌지, 가족들에 의해서 남용되는 것은 아닌지, 이러한 것들을 재반 사정을 고려하기 위해서 정신감정을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직접 신문을 합니다. 신문을 통해서 이 피후견인이 정신적 제약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을 하는 것이죠. 대표적인 사례가 있습니다. 보통 전문가도 아닌, 즉 치매에 대해서 전문가도 아닌 판사가 어떻게 신문을 통해서 피후견인이 정신적 제약이 있는지, 사무처리 능력이 있는지를 판단을 할까 궁금해 하실 텐데요. 일반적으로 치매 어르신의 경우에는 현재가 몇 년, 몇 월, 며칠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이 며칠인가요? 라고 하는 그러한 질문의 대부분이, 즉 치매 환자분들의 경우에는 2025년이라는 답을 하지 못합니다. 1950년, 1960년이라고 답변하는 경우들이 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무처리 능력이 있는지 여부는 바로 인지 능력을 판단하는 기준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후견 개시 심판을 하면서 같이 후견인을 직권으로 선임을 합니다. 또 한 가지, 직권으로 선임하는 그러한 결정이 내려지면은 반드시 등기를 해야 합니다. 즉 등기를 하지 않으면은 후견인은 후견 사무를 수행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이 부분은 반드시 기억을 해 두셔야 합니다. 그 다음 후견인을 선임을 하는 데 있어서 신문 절차에서 후견인이 피성년 후견인의 의사를 존중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건강 상태, 재산 관계, 생활 관계는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도 신문이 이루어집니다. 이와 같이 후견인이 될 자의 직업과 경험, 그리고 피후견인과의 이해관계, 유무도 폭넓게 고려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신문 절차를 거쳐서 후견이 개시된다면은 후견인은 이제 등기 절차와 함께 바로 즉시 피후견인의 재산이
구체적으로 피후견인의 재산이 어떻게 있는지를 재산을 일단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재산 조사는 바로 사람이 사망했을 때에는 구청에 가서 이 상속재산을 조회하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안심상속 서비스라고 하는데, 이와 마찬가지로 선임된 후견인은 구청에 가서 즉 피후견인의 재산을 전부 다 조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피후견인의 재산을 조사해서 그 재산 상황을 정리를 하고요. 그리고 그 정리된 재산을 어떻게 관리하겠다라고 하는 후견사무에 관한 계획서를 씁니다. 그리고 그 계획서를 법원에 제출합니다. 법원은 그러한 재산관리 계획에 따라서, 그리고 피후견인의 재산은 어느 정도인지를 법원이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신상보호입니다. 즉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주택을 관리하고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각종 의료 계약을 체결을 하고, 그 다음에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복지시설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후견인이 그 역할을 합니다. 이와 같은 재산관리와 신상보호에 관한 후견 사무를 수행을 하면은 후견인은 1년에 한 번 후견 사무를 1년 동안 어떻게 수행했는지를 정리를 해서 1년에 한 번씩 법원에 보고를 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성년 후견의 청구 절차와 후견인의 사무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다음으로 의무후견 제도는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바로 계약을 체결한다라고 했죠.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공정증서로 체결해야 합니다. 즉 공증인 앞에서 공정증서로 체결해야 되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등기를 해야 합니다. 자, 이때 의무후견은 언제 효력이 발생하는지 바로 가정법원의 임의후견 감독인 선임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 이전에는 등기를 했다 하더라도 효력을 발생할 수가 없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당사자가 정하는 것입니다. 즉 본인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해서 본인의 의사가 반영된 계약 내용으로서 작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의무후견은 후견 감독인을 선임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공증인의 인증받은 서면으로서 종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유언을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다라고 했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후견 감독인이 선임되기 전에는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후견 감독인이 선임된 후에는 안 됩니다. 이때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한해서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만이 의무후견을 종료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세 가지 사례를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중랑구에 있는 A 할머니는 혼자 85세의 어르신이었는데 독거노인이셨습니다. 친족도 없고 자식도 없고 배우자도 없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배회를 하시고 집을 못 찾아가시고 그 다음에 생닭을 드시는 이러한 일이 빈번하게 발생을 하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어르신에 대해서 보호조치를 위해서 그 구에 있는 중랑구에 있는 요양시설에 입소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 입소를 한 이후에 이 할머니는 기존에 살고 있었던 집에 임차보증금 3천만 원이 있었는데 이 3천만 원에 대해서 임대인이 꿀꺽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이제 저희가 맡아서 사건을 처리를 하면서 이 A 할머니에 대해서 후견인을 선임을 하고 후견인을 통해서 임대인에게 3천만 원의 임차 보증금을 반환해 달라라고 반환 청구 소송을 해서 임대인으로부터 3천만 원을 반환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3천만 원을 가지고서 A 할머니가 돌아가실 때까지
요양원에서의 생활비, 수급비, 치료비, 그 다음에 간병비, 기타 다양한 의식주와 관련된 다양한 비용에 쓸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서울 강동구의 비할아버지입니다. 이 부분은 이 할아버지는 기초생활수급자였습니다. 근데 정말 귀신같이 수급비가 나올 때쯤 되면은 이 할아버지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 후배다, 친구다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 얼마 안 되는 수급비를 가지고서 하루에 음주 등으로 다 소진을 해버립니다. 근데 이 할아버지는 수급비를 받는다 하더라도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안타까운 사정이 있어서 이 할아버지에 대해서 후견인을 선임을 하도록 했고, 이 후견인을 통해서 수급비를 관리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 관리된 수급비를 통해서 할아버지가 제대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치과 치료를 받도록 했고, 임플란트 시술을 받도록 해서 이 할아버지가 남은 여생을 기존과 달리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조금이나마 조력했습니다. 세 번째, 대구 유성구 시할머니 부부는, 이 할머니는 굉장히 재산이 많은 분이셨는데 여러 채의 부동산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부동산에는 금융권 대출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가 치매 진단을, 중증 치매를 앓고 있었기 때문에 금융권의 은행에 가서 직접 대출 연장을 한다거나, 즉 부동산과 관련된 대출 연장을 한다거나 보험을 갱신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할머니의 재산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가족들이 함께 할머니의 후견인으로 선임할 수 있도록 했고, 그래서 금융권 대출을 연장받고 할머니를 위한 보험도 갱신할 수 있는 그러한 후견사무를 처리하도록 했습니다. 후견사무와 함께 최근에는 신탁제도가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신탁제도라고 하는 것은 바로 금융회사, 금융권에, 금융기관에 나의 재산과 금전을 위탁하고, 그리고 그 신탁자인 금융기관이 나를 대신해서 다양한 비용을 지불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즉, 초고령 사회의 도래로 노후와 죽음에 대비해서 치매 안심 신탁이라고 하는 것이 최근에는 많이 활용되고 있는데요. 이것은 의무후견 계약과 동시에 활용하면은 그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탁이라고 하는 것은 재산만 관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재산만 관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신상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이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의무후견 계약을 통해서 나의 신상 보호와 관련해서는 후견인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나의 재산과 관련해서는 금융기관을 통해서 신탁제도를 활용을 한다면은 보다 안정되고, 그리고 보다 신뢰를 갖는 그러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특징은, 신탁제도는 노후도 지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상속까지도 준비할 수가 있습니다. 즉, 노후를 지킬 수 있고 상속까지도 동시에 준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자, 제가 치매 안심 신탁 계약서 예시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제 5조를 보면은 생전 수익자라고 써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파란색에는 사후 수익자라고 써져 있습니다. 즉, 생전 수익자는 바로 나 자신을 수익자로 기재를 하면 되고요. 사후 수익자는 나의 배우자나 아니면 나의 자식이나, 즉 사후의 수익을 받을 사람 또는 후견인도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전에는 나의 생활비, 나의 간병비, 나의 의료비를 금융기관이 지불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수익을 내가 받고, 그리고 남은 내가 사망했을 때는 그 남은 신탁 재산에 대해서는
내가 사후 수익자를 지정함으로써 그 수익자에게 상속의 효과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굉장한 기능 하나가 있습니다. 신탁에는. 즉 안심 지급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자, 이거는 뭐냐면은 지급 청구 대리인을 선정을 해서 본인이 의사처리 능력이 결여돼서 사무처리 능력이 떨어져서 은행에 가서 내가 생각지도 못하는 그러한 많은 금원을 인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 혼자만이 아니라 나를 이용해서 내가 의사처리 능력이 부족한 것을 악용해서 내 주변에 누군가가 나를 이용을 해서 금융기관에 데리고 가서 금원을 현금을 인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에 대비해서 미리 지정을 하는 것입니다. 즉, 지급 청구 대리인의 동의하에만 금융기관에서 현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게 바로 안심 지급인데, 즉 지급 청구 대리인이 동의를 해야만이, 그리고 그 지급 청구 대리인이 위탁자하고는 어떠한 관계인지를 미리 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즉 위탁자하고의 관계가 후견인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배우자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아들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딸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지급 청구 대리인의 동의가 있을 때에만 출금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 출금 금액도 하루, 일일 기준으로 해서 500만 원으로 정할 수도 있고 1000만 원으로 정할 수도 있고, 그리고 5천만 원으로 정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즉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그 안심 지급의 금액 자체를 지정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와 같은 치매 안심 신탁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것은 시기입니다. 즉 내가 치매 진단을 받은 이후에는 이와 같은 신탁 행위를 하는 것을 법적으로 유효하냐 아니면 유효하지 않느냐가 분쟁의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기에 신탁을 함으로써 보다 나의 재산을 안전하고 신뢰 있는 기관을 통해서 활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신탁 제도를 활용한 사례 하나를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경기도 용인시에 살고 있는 D 할머니입니다. 85세 독신이십니다. 치매 초기인데 치매 초기라 하더라도 재가해 있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이분은 돌봐줄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현재 요양원에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치매 초기라고 하는 것을 악용을 해서 요양원에 입소하기 전부터 이웃 중에는 돈을 빌려가고 이 어르신에게 돈을 돌려주지 않는 그런 경우가 빈번했습니다. 심지어는 요양원에 입소한 이후에도 이 어르신의 이웃 중에 일부가 요양원에 찾아와서 돈을 빌려가고 또 그것을 갚지 않는 그런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것을 지켜보던 요양원장이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어르신이 정말 원하는 것이 뭔지에 대해서 아주 심도 있는 여러 차례의 상담을 통해서 알게 된 바는 이 어르신은 요양원에서 생활하다가 본인이 사망하면 나의 재산을 성당에 기부하기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분은 아직은 치매 초기이기 때문에 완전히 치매 중증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이 D 할머니의 의사 능력이 있는 때에 바로 신탁 계약을 체결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신탁된 현금에서 이 어르신의
생활비가 매월 요양원으로 지급되도록 했고요. 그 다음에 이 어르신이 요양원에 거주하면서 지속적인 의료비가 들어가죠. 또 특별한 간병비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료비와 간병비는 별도의 절차를 통해서 신탁에서 직접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어르신이 직접 지급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요양원장을 지급 대리인으로 지정을 하되, 요양원장이 이러한 신탁과 관련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는지와 관련해서 별도의 근거 자료를 금융기관에 지속적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해서 2중, 3중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어르신은 금전 피해를 입지 않고 건강하게 요양원에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에게 끝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치매는 사실 질병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매에 대해서 질병 또는 환자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이 강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